네, 지금부터는 9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입니다. 9월 26일은 미국에서 이제 9월 댈러스 연은에서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국내 주식이 소수점 거래가 이날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은 이제 미국의 9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고 또 미국에서 8월 내구재 주문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또 인텔이 개발자 회의를 해서 또 새로운 아마 상품을 좀 공개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고요. 9월 28일 날 수요일 날은 이제 일본이죠. BOJ에서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입니까? 네, 통화정책회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이제 발언이 또 시작이 좀 되고요. 9월 29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독일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쇼크가 나왔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9월 29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그날 이제 예고가 돼 있고 9월 30일이 굉장히 좀 데이터가 많은데 미국의 8월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미국에서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중국에서는 9월 달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여긴 또 이제 유럽입니다. EU에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테슬라가 인공지능 데이를 그날 또 열어서 로봇을 공개한다고 하고요. 또 한국이 그날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세계 국채 지수에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결정이 그날 또 내려진다고 합니다. 예. 이번 주에 일정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주목할 변수들, 특히 주목할 변수들은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줄 만한 그 요소는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가장 다음 주엔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죠. 물론 안 좋겠죠. 안 좋게 발표는 할 텐데 주가 반응이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좋으니까 이제 선반영 됐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을 좀 줄이겠다. 이런 발언을 해주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내년엔 확실히 공급 주니까 반도체 가격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 되는데 마이크론 CEO가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과 그 시간의 주가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그 연준 의장이 항상 주목하는 게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니까 이게 금요일 날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 유럽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소비자 물가도 좀 피크아웃 쳐주면 좋죠. 우리나라 증시에. 그래서 유럽의 소비자 물가와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별적인 거지만 세계 국채 지수도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되면 바로 뭐 편입되는 건 아닌데 1년 후에 그러니까 MSCI 선진 지수랑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편입되면 1년 후에 그 세계 선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이게 되면 왜 좋냐면 한 자금 95조 원 정도가 채권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계 채권 자금이. 그러면 환율 시장에 좀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사실 주식보다. 그래서 이게 관찰 대상국에 편입될지도 금요일 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이제 시중금리도 같이 급등해가지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7%까지 왔더라고요. 이 정도로 되면은 뭐 성장주들에게는 상당히 힘든데 성장주에 대한 기대는 뭐 당분간 좀 솔직히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게임주나 인터넷이나 뭐 플랫폼 있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지금 예전만큼 성장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여기다 금리까지 세게 올리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러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밸류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카카오가 지금 60% 이상 빠졌어요. 고점 대비. 네이버도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런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올라가기 위해선 성장을 일단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은 좀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엔 이런 상황에서 주가 오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물가 꺾이면 돼요. 물가가 꺾여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씩은 완화되죠. 그러면은 성장주도 사람들이 다시 볼 겁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근데 그 물가가 언제 꺾일 거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10월 13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요게 좀 확실히
물론 뭐 지금 아직은 이번에도 8%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그게 7%대가 만약에 나와주면 한번 모멘텀은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물가 꺾이니까 더 이상 좀 우려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성장주도 한 번은 좀 올라갈 룸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이나 뭐 이런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것들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엔 미국의 물가 지표를 계속 좀 주목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 설계 회사죠. ARM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손정희 회장도 뭐 약간 삼성하고 ARM 부분을 약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인수설이 좀 많이 솟은 상태인데 네. 이게 현실화가 만약 되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에는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 인수하면 굉장한 호재죠. 시장이 기다렸던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국내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지금 업황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두 가지는 사실 강력한 주주 부양책, 환원책,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가 요거 아니면 M&A거든요. 왜냐 지금 현금이 100조가 있으니까. 120조가 네, 넘는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이걸 좀 써달라는 건데 지금 아직 안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주주한테 줄 거냐, M&A 할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ALM은 또 이게 그 보통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일부에서는 기업 가치를 최대 100조까지 추정도 해요. 근데 이걸 소프트뱅크가 옛날에 36조 원에 인수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인수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수 가능성은 사실 반반입니다. 뭐 누구도 예측은 못하지만 인수를 만약에 추진하니까 다음 달에 손정희 회장이 와서 만나겠죠. 그때 구체적인 뭐 공동 인수 추진이라든가 예.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일단은 저는 충분히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 이런 대기업을 인수 M&A 하려면은 이제 뭐 미국 뭐 이렇게 유럽도 그리고 뭐 중국까지 관련 당사국 한 8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반도체 갈등이 아주 심한데 이게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의를 해줄 거냐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뾰족한 다른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미국 당국이 그냥 거절해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토에서 그냥 하지 말라 그래 버리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결했던 게 찾아보니까 봉쇄 효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엔비디아의 경쟁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독보적인 기업이고 또 경쟁사들로는 뭐 AMD도 있고 뭐 퀄컴도 있고 이런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ARM을 인수를 해버리면 이 퀄컴 같은 데다가 비싸게 특허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업체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삼성은 그런 데서는 좀 자유롭대요. 왜냐하면 삼성은 비메모리 지배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삼성의 그 모바일 칩에 들어가는 AP 반도체가 점유율이 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RM을 인수해도 이게 독과점에서는 좀 자유로운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라별로 또 상황이 다르니까 예. 승인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과하기가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단독 인수는 좀 어렵고 네. 이게 서로 아마 그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인수를 하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 소프트뱅크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도 나왔지만 인텔하고 같이 하는 얘기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몇몇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다국적 기업들 있죠. 예. 뭐 유럽이나 일본 아니면 미국 이렇게 걸어서 대신에 삼성전자 지분을 제일 많이 태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단독 인수는 대부분 다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방안도 있고 또 이번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약간 지분을 좀 워낙 지금 75%가 네,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분을 일부를 삼성전자에 넘기는 요 네. 부분인데 지분을 인수하는 걸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분을 좀 확보해 놓으면 괜찮다고 보는 게 사실 삼성전자가 지분 몇 % 안 되지만 ASML 지분 3%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가잖아요. 네. ASML에 노광장비 예. 사올 때. 그래서 어느 기업보다 뭐 TSMC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뭐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부 지분이라도 ARM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져간다면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분을 조금 인수하는 것도 삼성전자의 주가에 또 도움이 될 수 네, 있고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술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네, 말씀인가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다만 이거를 그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까지 줄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소수 지분을 줄진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회동에서도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M&A 논의는 하는 거는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이번에 가능할지는 어쨌든 10월에 회동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2차 전지는 중국산 소재 비중을 낮춰야 되는 이런 이제 숙제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그러면 중국 대신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캐나다하고 호주 정도인데 네. 그쪽에 어떤 광물을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협상들이 좀 진척이 있습니까? 그 국내 기업들이 캐나다 쪽에도 이번에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GM이 캐나다에 이제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는 걸로 그때 MOU를 맺은 걸로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이유는 니켈이나 코발트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묻혀 있고 또 리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묻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캐나다를 지금 많은 국가들이 다 뛰어드는데 한국 기업들도 어쨌든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케미칼도 있었고 LG엔솔이 올해 3월 달에 온타리오주의 그 스텔란티스랑 전기차 또 합작 공장 예. 만들기로 또 이미 그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캐나다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경련에서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캐나다 경제인연합회가 또 있나 봐요. 예. 여기랑 또 양해각서를 좀 맺어서 광물이나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한 5개 정도 되는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한 협력을 하자라고 예. 좀 제시를 하는 그런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경제 단체끼리 이걸 했다는 거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을 특히 2차 전지 기업들이 캐나다 쪽에 많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철강 업계가 고환율 또 뭐 수요 부진 여기에다가 이제 태풍 피해까지 겹쳐가지고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네.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철강도 그렇지만은 철강 이제 조선, 자동차 같은 이런 연관 산업으로 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지금 복구가 좀 늦어지고 하면은 뭐 관련 산업이 전체적으로 다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네. 어떨까요? 일단 이제 흰남노 때문에 지금 포스코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이제 정상 가동 계획을 좀 발표했고요. 네. 발표를 했고 생산 라인 100% 정상화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은 또 광양제철소가 있잖아요. 포항 말고. 예. 그쪽으로 좀 최대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뭐 이 후방 산업이 다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몇 개 부분에 좀 타격은 좀 불가피한 게 포스코 그 포항제철소에서만 생산이 되는 게 있어요. 예. 지금 포항제철소 아니면 생산이 안 되는 게 스테인리스하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기 강판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 포항제철소 아니면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여기가 늘어져 버리면 예. 이쪽 생산이 안 되면 그쪽에 관련된 그 후방 산업들, 특히 그 가전 아니 전방 산업이죠. 그 가전 쪽 네. 스테인리스 같은 것도 가전에 많이 들어가고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네. 이게 다 이제 전기 강판 또 변압기 같은 거 있죠. 이런 쪽은 좀 부담을 불가피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연히 뭐 자동차, 조선, 건설 다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6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100% 돌리기로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광양제철소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스테인리스나 전기 강판은 다른 데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이쪽의 타격은 좀 불가피하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현대제철이 파업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또 파업을 해버리면 지금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조선소 예. 이쪽은 또 한 번의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좀 지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쪽에서 그나마 좀 잘 버틸 것 같다 이런 업종을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가장 뭐 잘 버틸 업종은 뭐 고금리, 고물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성장하는 업종 있잖아요. 네. 역시 로봇 쪽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섹터 요즘에 굉장히 강한데 이쪽은 뭐 물가랑 상관이 없죠. 그리고 2차 전지 예. 이쪽도 계속 미국의 또 IRA 법안 통과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다 보니까 이런 쪽은 계속 좀 잘 버티지 않을까. 고성장 업종. 예. 그러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쪽은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게 한 가지 있고 고물가 이 고금리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게 경기 민감주잖아요. 예.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대신에 경기에 둔감한 업종들, 실제 이런 섹터들 주가가 좋았어요. 음식료 회사들. 미국에서도 뭐 음식료 회사들은 신고가 난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최근에 뭐 오리온이나 제일제당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료 또 카지노 회사들, 네. 뭐 경기에 사실 둔감하죠. 이쪽도 리오프닝 또 수혜주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통신회사. 그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엔터 회사들, 예. 이쪽도 경기를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약세장에서도 되게 견조한 네.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킹 달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의류 OEM 회사들, 네. 달러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또 자동차 기업들 이쪽도 그 대부분 좀 중국 비중이 좀 낮잖아요. 이쪽이 예. 자동차가 미국 비중이 높고, 그래서 달러와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업종들이 일단 그래도 지금 약세장에서 고물가 고금리를 좀 피해서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약세장은 뭐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 금방 꺾이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지는 게 좋을까? 뭐 그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전략 차원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고, 이게 참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속이 타고 네.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크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손절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나가야 되나 이 고민도 크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요즘에 2천 깨진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을 누르는 가장 큰 핵심 키팩터는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오고 있고 더 지연됐어요. 근데 결국엔 물가는 꺾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물가 상승은 없습니다. 이 고물가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언젠가 꺾이는데, 그걸 좀 생각하고, 저는 좀 그 시간이 한 몇 달 더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좀 좋아질 분위기가 예를 들면 3개월로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시간과 좀 함께하는 수밖에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업을 다시 체크해야죠. 우리가 뭐 지수 맞추기 게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주가 오를지, 아니면 내가 삼성전자 내일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빠질 것 같아서 팔고,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가치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기업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불황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기업이면 월급이 들어오면 더 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기업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좀 정리를 해서 그런 기업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뭐 이게 그 주가 맞추기보다도 그런 기업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계속 리밸런싱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좀 버틸 수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좀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워낙 2천 깨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2천 깨질 때 사겠다. 예.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못 맞추니까 2천이 깨질 때 산다 이거보다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이 공부했던 기업인데 충분히 싸졌고 이거 분명히 가치가 좋아질 것 같으면 2,100이든 200이든 300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타이밍보다는 어쨌든 기업의 내용을 보고 예.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시간은 좀 길어졌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기가 언제든 와요. 뭐 안 온 적은 없었고 매년 위기인데, 그 위기를 전 세계는 다 극복을 항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PBR이 0.9배까지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과거 역사적으로 봐도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저평가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너무 좀 위축되지는 마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삼성증권의 양희루 홍준영 연구원님이 인플레 감축법의 세액공제 방식에 따른 수혜주라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적어주셨는데, 내용이 되게 좀 괜찮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무리 고물가 고금리가 와도
성장하는 섹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저는 IRA 법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또 담겨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서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생산 세액공제, 이게 PTC라고 그러고, 두 번째가 투자 세액공제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생산 세액공제 PTC는 뭐냐면 어떤 태양광 회사가 전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뽑아내면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생산 세액공제고, 투자 세액공제 ITC 뭐냐면 처음에 공장을 크게 지어요. 태양광 공장을. 그러면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둘 다 받을 수는 없대요. 그래서 PTC냐 ITC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PTC나 ITC를 이 업종별로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야 너는 PTC만 돼, 너는 ITC만 돼,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이번 법안에는 이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이 PTC 방식이 폐지가 됐어요. 선택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둘 중에 하나 이제 업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하라는 얘기죠. 예. 그걸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이 좀 마련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하실 건요, 새롭게 신설된 세액공제 이 섹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청정수소하고 원자력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는데, 청정수소는 수소를 만들 때, 원래 수소 만들 때도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배출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배출을 안 하는 그 수소 방식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물을 뭐 전기 분해한다거나 수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 청정수소를 생산을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건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미국의 친환경 수소 산업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나온 기업은 우리나라의 그 지주사 중에 SK랑 L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K는 왜 들어가 있냐면 미국의 수소 회사 중에 플러그 파워랑 그 다음에 모놀리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두 개 회사를 지분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 SK가 미국의 청정수소 세제 혜택을 좀 받는 수혜주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LS가 있는데, LS는 해상풍력 수혜주입니다. 해상풍력으로 이게 생산한 거를 해저 케이블로 연결해서 이게 송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번에 해상풍력도 좀 세제 혜택이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이 커지면서 LS도 같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IRA 법안의 숨은 수혜주로 이 두 개 기업을 여기 꼽아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공포가 심할 때가 기회라는 말도 있죠. 특히 지수 맞추기보다는 기업 가치의 본질을 주목하자 하는 염성환 이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인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